삼성이 AI 시대의 새로운 왕이 됐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메시지 도와. tiếp tục. 메시지 4. 삼성이 AI 시대의 새로운 왕이 됐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역시 미국이 AI 시대를 지배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저 화려한 엔비디아 뒤에, 저 찬란한 AI 혁명의 뒤에 사실은 한국 기업 두 곳이 없으면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오늘은 그 엄청난 비밀을 하나씩 하지만 확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초 미국 세너제이에서 엄청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였죠. 쉽게 말하면 전 세계 AI 업계 사람들이 전부 몰려드는 반도체판 올림픽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 행사에서 젠슨 왕이 무대에 올랐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의 락스타를 보는 분위기였죠. 실제로 그 사람 별명이 AI의 락스타 아닙니까? 가죽 재킷 입고 나오는 모습만 봐도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바로 감이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행사를 챙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들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젠슨 왕이 발표하는 차세대 제품 하나하나에 자기네 메모리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대단한 GPU를 만들어도 그 GPU에 데이터를 먹여주는 장치가 없으면 결국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슈퍼카가 아무리 빠른 엔진을 달고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현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딱 두 군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잠깐만요. 미국 회사 마이크론은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이크론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80에서 90%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코트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살 때 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16GB, 32GB 이런 거 따질 때 그 메모리 말입니다. HBM도 비슷하게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일반 메모리와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메모리가 시골 국도라면 HBM은 한 번에 100차선이 뚫린 초대형 고속도로입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도 다르고 한 번에 움직이는 양도 차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최신 HBM 4세대가 되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2.2 TB입니다. 2.2 TB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넷플릭스 HD 영화를 초당 수천 편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에요. 그런데 왜 AI에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챗 GPT 같은 AI에게 질문 하나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AI는 수천억 개의 숫자를 엄청난 속도로 계산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그 수천억 개의 숫자들이 메모리에 담겨 있고 그걸 처리 장치로 넘겨줘야 하는데 그 넘기는 속도가 느리면 AI도 그대로 느려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느릴 때 영상 버퍼링 걸리는 거 아시죠? AI도 똑같습니다. 메모리가 느리면 AI가 버퍼링 걸립니다. 그냥 조금 느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느려지고 전기도 훨씬 많이 먹고 결국 돈이 미친 듯이 낭비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빅테크들이 HBM을 사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픈 AI 이 회사들이 전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에서 사실상 줄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한테 제발 우리한테도 좀 팔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반도체 업계에는 오랫동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는 콩나물 장사다. 무슨 뜻이냐면요. 콩나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값이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죠. 메모리도 딱 그랬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비싸게 팔 수 있지만 경기 나쁘면 가격이 바로 폭락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던 시기도 있었지만 반대로 조단위 적자를 내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이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다. 언제 또 폭락할지 모른다. 이런 말을 늘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AI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특히 HBM이라는 특수한 메모리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일반 메모리처럼 아무 회사나 만든다고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얼마나 높으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듭니다. 지금은 12층, 16층씩 쌓습니다. 그런데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각 층 사이에 수십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구리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구멍 지름이 얼마나 작으냐면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걸 수십만 개 뚫고
전선을 연결하고 16층을 쌓는데도 전체 높이가 1mm 안 돼야 합니다. 그것도 분량 없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만들었을 때 제대로 나오는 비율, 즉 수율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이건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돈 많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HBM은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시장을 잡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HBM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은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에 이미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술을 진지하게 본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고 만들기도 어렵고 시장이 그렇게 크겠어. 그냥 일반 메모리나 잘 만들자.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엄청나게 필요해질 것 같다. 미리 해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2022년에 챗GPT가 나오고 2023년에 전 세계가 AI에 미쳐버렸죠. 그때 엔비디아 H100이라는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는데 그 H100에 들어갈 HBM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SK 하이닉스밖에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SK 하이닉스가 2025년에 영업이익률 58%를 기록했습니다. 58%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영업이익률이 보통 2에서 5%입니다. 치킨집도 10% 넘기면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58%라니요. 반도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익성입니다. 100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58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꿈 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게 일시적인 반짝 특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수익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의존하면 불안하지 않나? 그냥 자기들이 직접 메모리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들도 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설계 단계부터 묶여버린다는 점입니다. AI 칩 하나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칩을 설계할 때 메모리 특성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열이 얼마나 나는지,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전부 맞춰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메모리에 맞춰서 설계가 딱 고정돼 버립니다. 나중에 공급처를 바꾸고 싶어도 칩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수조 원이고 1년 이상 걸리는 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기술적 운명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한번 손잡으면 쉽게 못 놓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 이유는 성금 내고 줄 서는 구조입니다. 요즘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필요할 때 주문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약 금액의 10에서 30%를 미리 선금으로 냅니다. 심지어 생산 라인을 통째로 예약해버립니다. 못 사면 내가 손해! 그 구조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SK 하이닉스는 2026년까지 생산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완판입니다. 주문을 더 받고 싶어도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빅테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것도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야죠. 생산 설비 확대 비용을 우리가 댈게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물리적인 기술 장벽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BM은 원래도 만들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HBM 4세대로 넘어오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전에는 납땜처럼 볼 모양의 무언가로 층을 연결했다면 이제는 구리 표면을 직접 붙여버리는 방식입니다. 훨씬 더 정밀해야 하고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걸 상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몇 곳이냐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곳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 두 한국 기업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정말 재밌는 대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HBM 3위, 그러니까 5세대 HBM 때 엔비디아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이미 인증을 받아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 테스트 중이다. 이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 예전 같은 삼성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은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2016년 2월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HBM4, 그러니까 6세대 HBM의 세계 최초 상용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힌 겁니다. 경쟁사들이 아직 5세대에서 검증하고 있을 때 삼성은 6세대를 먼저 상용화하겠다고 치고 나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삼성에게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메모리를 직접 만들 수 있고 그 메모리에 맞는 로직 설계를 파운드리 공장에서 직접 제조할 수도 있고 심지어 패키징,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단계까지 한 회사 안에서 다 해냅니다. 이걸 전부 갖춘 회사가 전 세계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HBM3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핀 하나당 전송 속도가 13GB에 달합니다. 이건 업계 표준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보다 40% 향상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전기를 40% 덜 먹는다는 뜻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세가 얼마나 큰 비용인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쟁력인지 바로 감이 옵니다. 열 관리도 30% 개선됐습니다. 덜 뜨거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냉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삼성의 한 수를 더 뒀습니다. AMD와 전략적 동맹을 맺은 겁니다. AMD 다들 아시죠? 인텔과 경쟁하는 칩 회사입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입니다.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MI450X에 삼성의 HBM4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엔비디아가 AI 시장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 그리고 앞으로 커질 시장에서 AMD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거기에 올라탄 겁니다. 엔비디아에 너무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성장하는 AMD와 함께 가는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메모리를 팔면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칩 제조 물량까지 가져오려는 전략입니다. 메모리 협력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더 큰 파일을 가져오려는 겁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삼성이 6세대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니까 긴장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합니다. 이미 이겼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딱 이런 느낌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검증된 기술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삼성이 최신 공정을 과감하게 도입했다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검증된 공정을 기반으로 HBM4를 만듭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에 들어갈 HBM4 물량 상당 부분을 이미 SK 하이닉스가 선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인 엔비디아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한 것 중에 정말 영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HBM입니다. 고객마다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TPU라는 자체 AI 칩을 만듭니다. 이 TPU에 최적화된 HBM을 SK 하이닉스가 설계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자기 칩에 딱 맞는 메모리를 얻는 것이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단순 공급업체가 아니라 파트너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관계가 훨씬 깊어지는 거죠. 그냥 물건 사는 거래처가 아니라 함께 제품을 개발하는 파트너가 되는 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수십조 원 규모의 DDR로 메모리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고 구글과는 5년짜리 장기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아주 재밌는 조항이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계약서에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일이 정말 흔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반도체 가격이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빅테크가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계약서를 써주는 겁니다.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내 거고 떨어져도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받는다는 거니까요. 이게 진짜 슈퍼사이클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른 정도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메모리 기업에 유리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대단한 회사죠. AI 가속기 시장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열심히 추격하지만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엔비디아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HBM 공급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 이게 한 대에 3만에서 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GPU 한 개가요. 그런데 이 베라루빈이 제 성능을 내려면 HBM4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HBM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GPU 설계를 해도 메모리를 못 받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내 원가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2026년 초에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됐냐고요? HBM4 가격이 분기마다 50%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D램 계약 가격도 전 분기 대비 90에서 95%가 올랐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GPU 팔아서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메모리 값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SK하이닉스 비중을 줄이려고 삼성과 마이크론도 공급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상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너무 작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엔비디아도 제품을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준 꼴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영원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TPU라는 자체 AI 칩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메타는 MTIA라는 자체 추론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퍼런시아와 트레이니엄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 중입니다. 이 회사들이 자체 칩 비중을 높이면서 엔비디아 GPU를 덜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손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 TPU도 메타, MTIA도 아마존 인퍼런시아도 전부 HBM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 칩이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메모리는 결국 한국산을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정말 쉽습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금 캐러 간 사람들은 운 좋으면 대박나고 운 나쁘면 망합니다. 그런데 곡괭이 파는 사람은 금 캐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무조건 돈을 벌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AI 군비 경쟁에서 어떤 회사가 이기든 상관없이 HBM은 무조건 팔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카지노 운영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카지노에서는 어떤 손님이 이기든 지든 카지노는 항상 수수료를 가져가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바로 그런 위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HBM4가 지금 막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HBM4E, 그 다음에는 HBM5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BM4E는 2026년 하반기에 샘플이 나옵니다. 핀 속도가 16GB까지 올라가고 대역폭은 초당사 TV입니다. HBM5는 2027년에 고객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초당 5 TV 이상이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완전히 적용되고 이 나노 공정에 로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느냐? 세대가 올라갈수록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기술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고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우위가 더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이걸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미국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은 그냥 조금 앞선 정도가 아닙니다. 밥줄 자체를 쥐고 있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메모리 내연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는 그냥 데이터 저장만 하고 연산은 프로세서가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계속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자체가 병목이었습니다. PIM은 뭐냐고요? 아예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해버리자는 겁니다. 데이터를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빠르고 전기도 훨씬 적게 먹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 GTC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이 PIM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AI 아키텍처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프로세서 중심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지금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미 세계 AI 인프라의 핵심인데 앞으로는 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숫자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은 HBM 기준으로 2024년 말에 51%였습니다. 그게 2025년 중반에는 62%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 절반 이상을 혼자 가져가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말에 40%에서 2025년에 잠깐 17%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HBM3이 인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HBM4로 반격하면서 다시 25에서 30% 수준으로 회복 중입니다. 합치면 어떻습니까?
한국 두 회사가 70에서 90%를 먹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10에서 20%를 가지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D램 계약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90에서 95% 올랐습니다. HBM4는 분기마다 50%씩 오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빅테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야 합니다. 안 사면 AI 서비스를 못하니까요. 가격이 올라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독점 기업의 위력입니다. 아무도 대체제를 만들 수 없고 모두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 GPU 한 대에 3만에서 5만 달러 한다고 했죠. 그 중에 HBM 원가 비율이 이전 세대 GPU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H100에서는 15%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GPU 하나를 팔면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흘러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마케팅하고 설계하고 판매하는 고생을 다하고 이익은 한국 메모리 기업과 나눠 갖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많이 쓰시죠? 이거 쓸 때 구독료 내시잖아요. 한 달에 2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0원 정도요. 그런데 그 구독료 안에 메모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BM이 비싸지면 AI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여러분 구독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AI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것도 HBM 덕분입니다. 더 빠른 메모리가 있으니까 더 똑똑한 AI를 더 빨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협력사들까지도 이 HBM 호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늘어나고 연봉도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더 큽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20%가 넘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원화 가치가 안정되고 수출 기업들이 잘 되고 결국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이 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흐름이 꺾이면 한국 경제에도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이 두 회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평하게 이야기하려면 리스크도 봐야겠죠. 첫 번째 리스크는 기술 역전입니다. 삼성전자도 한때 세계 최고였다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HBM3 인증 지연이 그 해였습니다. 기술이 항상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